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시내21의 임성 기자라고 하고요. 저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스피커분들의 자기소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연나 기자와 김송희 편집장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내21의 조연나 기자입니다. 비기슈 김송희 편집장님 마이크 켜짐 눌러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김송입니다. 제가 스페이스가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모든 것이 신세계네요. 네.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시내21이 어쩌다 보니 박서원, 박채찬 두 배우분이 커플로 진행한 유일한 매거진이 됐습니다. 이 말은 즉슨 군입대 전 두 분의 화보 현장을 목격하고 입대 직전에 박서원 배우를 1시간 동안 독대한 유일한 기자가 조연나 기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기자고요. 그리고 사실 비기슈와 시내21은 회사끼리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김송희 편집장이 예전에 시내21에서 일을 했었고 저와도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 인연으로 뭐 가끔 서로에게 원고를 맡길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사적인 수다도 떠는 편인데요. 오늘 모신 건 다른 게 아니라 김송희 편집장이 BL을 포함한 최근 트렌드에 굉장히 밝은 콘텐츠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초청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재찬 씨가 커버를 장식한 비기슈 현장 진행도 하셨기 때문에 그 후기도 풀어보라고 제가 막 뽐뿌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시메틱 에러의 성공 이유에 대해 저와 조연나 기자, 김송희 편집장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시작으로 좀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1346호의 시메틱 에러 커버 인터뷰와 BL 특집이 함께 실렸어요. 당시 이 기사가 어떻게 메이드 됐는지 아이템 회의부터 대인세까지 좀 풀담을 풀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품절 사건 이후에 좀 시메틱 에러 드라마 두 배우분이 훨씬 더 많이 부상하셨잖아요. 많은 매체에서 이 시메틱 에러라는 드라마와 BL 드라마라는 트렌드를 어떤 현상으로서 접근한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BL이 양지화됐다. BL 드라마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꽤 많이 접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틱 에러가 두 주연 배우가 아이돌 출신 그리고 뭐 현재 진행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주연을 맡았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이 드라마와 아이돌 산업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볼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영화 기자로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가, 누구의 기사를 쓸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인터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업계에 있는 기자들 중에 시내21 기자들이 아마 가장 많은 배우들을 대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늘 숨쉬듯이 하고 있는 일이 이 배우 분석, 배우 관찰, 뭐 배우 인터뷰 준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숨쉬듯이 하고 있는 이 작업을 박서원 배우와 박재찬 배우 두 배우분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이분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배우로서 앞으로 강점은 무엇이 될 것 같은지 성장 가능성까지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멘틱 에러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어요. BL 드라마가 그동안 꾸준히 제작됐잖아요. 그 황대하슬 감독님의 그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가 뭐 최초의 한국 BL 드라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몇 편의 BL 드라마가 나왔지만 이 정도 화제를 모은 시멘틱 에러가 처음입니다. 우선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 사람들, 무언가 덕질을 하고 있는 덕후들은 다 본인이 빠져 있거나 이게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다 주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왓챠가 물론 전체로 봤을 때 1등, 2등 하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뭐만 떴다면 인터넷 화제성이 매우 높고 무엇보다 좀 열광하는 사람들의 충성도, 구매력 이런 게 굉장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좀 일부 마니아들의 열광이 아닌가, 약간 과장되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하고 긴가민가 하셨던 업계들도 이거는 지금 진짜로 뜨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바꾸신 것도 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연나 기자와 김송희 편집장은 시멘틱 에러의 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런 BL 원작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때 이제 원작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내가 환상으로 그리고 있었던 장재원과 추상호가 현실에서 구현이 될 것인가, 한국에 그런 장재원과 추상호가 있을 것인가, 그런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할 것인가, 이게 원작 팬들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연나 기자님이 저수리 작가님을 또 유일하게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시내21에서. 근데 그때 이제 작가님도 이 캐스팅이 굉장히 만족하셨다고 이제 얘기하셨던 걸 저도 읽었는데, 작가님이 만족하셨던 만큼 이제 원작 팬들조차도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캐스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시메틱 에러 원작이 그 외전을 포함해서 6권이 있어요. 굉장히 좀 방대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 짧은 그 드라마는 지금 한 회차가 30분이 안 넘잖아요. 그럼 이거 총 8편짜리 드라마를
만들 때 이걸 어떻게 짧게 만들 것인가. 그럼 그만큼 각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시멘틱 에러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놀란 게 진짜 감독님이 청춘 시트콤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일단 연령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연령가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 해볼 수 있는 걸 다 하셨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일단 이 두 배우의 매력이 뛰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막 감독님이 연출을 이 두 배우의 매력을 정말 극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잘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각색 과정에서 그냥 외모만으로 설득이 되어야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길게 드라마를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둘이 왜 장지영이 추상호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우리가 추상호의 얼굴을 봤을 때 그래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주얼적인 면이 이미 되게 많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보면서. 조은나 기자. 네, 저도 우선 김성희 편집장님이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주요한 원인은 캐스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수리 작가님 인터뷰를 했을 때도 처음에는 그 비엘 장르에 대한 좀 이해가 없는 분이 캐스팅을 엉뚱하게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작사에서 이제 비주얼로 죽일 수 있는 배우를 물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안심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비엘 특집 준비할 때 김수정 감독님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비엘 콘텐츠라서 접근을 하기 어려웠다기보다는 이제 캐스팅 때 그런 소설과 이제 그런 소설에서 묘사되는 외적인 싱크로율에 맞는 배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작자님 그리고 연출팀에서 그렇게 캐스팅에 관해서 조금 많이 고려를 하셨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박수환 배우, 박재찬 배우 두 배우를 섭외를 하게 됐고 이제 두 분이 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멘틱 에러라는 작품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멘틱 에러 같은 경우는 소설이 원작이지만 이 드라마가 제작 전에 이미 뭐 웹툰이나 오디오 드라마와 같이 다른 매체로 변주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원작 자체가 이미 흥행이 보증된 수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리디북스 쪽과 얘기를 했을 때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시멘틱 에러를 BL 장르의 교과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업계에서는 좀 보증이 된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것도 시멘틱 에러가 흥행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그 퀴어 영화도 그렇고 BL 드라마도 그렇고 배우들이 열심히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기자로서 가끔 답답한 게 이제 뭐 퀴어 영화 찍고 나서 인터뷰에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원래 여자 좋아하는데요. 뭐 남자와의 애정씬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뭐 퀴어 영화라기보다 인간과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제가 가끔 원래 이런 오지랖을 안 부리는데 웬만하면 이런 개인 의견 어필하지 않는데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기자한테는 이렇게 답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두 배우분들을 좋아하는 뭐 저희 주변을 둘러보거나 트위터 타임라인을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두 배우가 한 번도 자신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굉장히 높이 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상형 질문을 받으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성애가 표준이고 동성애가 예외가 되는 그런 차별적인 잣대를 전제로 한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도 팬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뭐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이 확 뜨기 위해서는 작품의 화제성과 주연 배우들의 인기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틱 에러도 점점 그 시너지의 크기를 굉장히 키워나가는 케이스인데 이게 가능했던 게 보통 신인 배우한테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은 볼 게 없어서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한여정 단편 영화 찍은 거랑 독립 영화 조금 나온 거 보면 하루 만에 필모그래피 다 보고 볼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아이돌 출신이시고 현직 아이돌이기 때문에 뭘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돌한테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르지 않는 떡밥 같은 건데 이 두 분은 자신들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늘 성실하게 이렇게 무언가를 해두면 이렇게 빛을 보고 그게 작품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의 21이 박서원 배우와 박재찬 배우의 그 듀엣 화보를 진행한 이제 유일한 이제 매체가 됐잖아요. 그쵸. 네, 사실 저도 네, 신혜가 잘 되는 걸 보고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했을 때 이미 네, 우리의 박서원 배우님께서 제대를 하도 원하다 보니까 입대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네, 박서원 배우님은 섭외를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아서 이렇게 하면서 네, 매니지먼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박재찬 배우님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박재찬 배우님 진행을 할 때도 이게 저는 사실 이거는 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화보 현장에서도 막 그 에너지가 되게 너무 좋으신 분이 배우여서 그렇기도 했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는 이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은 계속 이런 소비자들의 분위기나 독자들이 지금 현재 어떤 반응인지를 계속 살펴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박재찬 배우, 박서원 배우의 인기 팬덤은 진짜 그냥 포털 같은 데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해도 진짜 시멘틱 에러 전과 후가 압도적으로 다르고 그곳에 그 배우분들이 뭔가를 올리거나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때 그 팬들의 반응 역시 정말 엄청나고 그 뭐 라이브나 아니면은 그 전에 했었던 사진들의 그런 반응들만 봐도 저는 이 두 분의 미래는 정말 이제 내가 뭐 걱정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지만 제 미래가 더 불안하지만 우리 내 미래나 걱정해야지. 근데 이 두 분 왜냐면은 너무 잘 된 상황에서 박서원 배우님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바라보는 제가 봐도 이분 이제 진짜 완전 그냥 드라마랑 영화랑 막 이렇게 골라서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팬덤의 이런 열정적인 반응, 이 팬분들이 이분을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는 뭐 2년 후든 3년 후든 걱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어쨌든 입대하시느라고 제가 네, 섭외 거절을 당했지만 돌아오시면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네, 그런 배우입니다. 소문 내주세요, 여러분. 저희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네, 조국 통일이 시급합니다, 아주. 그리고 저희가 이제로 넘어가서 사실 이번 특집이 어떻게 성사되었는가에 대한 취재 후기를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세계 유일의 커플 화보를 진행한 잡지가 될 수 있었나. 그러니까 CNA11이 영화 주간지다 보니까 아직도 영화만 다루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BL 특집 하기 한 달 전쯤에 웹소설 특집을 했었어요. 그때는 시멘틱 에러 방송하기 전이었는데 그때도 곧 시멘틱 에러라는 드라마가 나온다면서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막 BL이랑 로맨스 판타지 설명하는 막 집착 광공 뜨풀이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사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집착 광공이 일종의 통용되는 밈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그 말을 다 알고 쓰는 건 아니겠지만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뻗어나가서 BL 특집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사실 되게 고민했던 게 BL 특집에 후보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붙었는데요. 여자 2명 그리고 송경원 기자, 김현숙 기자가 붙었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했거든요. 이걸 남자 기자가 함께하는 게 맞는가. 여성들이 읽어오고 여자들이 소비해온 산업인데 남자가 어떤 식으로든 말을 얹어도 되는가. 심지어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산업 쪽 인터뷰나 배우 인터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BL 컨퍼런스 열었다고 했지 않았나요? 조연나 기자님 그때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뭐 그 당시에 사실 윤수영 기자는 좀 기획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셨지만 다른 기획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저랑 김현수 기자, 송경 기자 이렇게 3명이 시내 11 안에서는 이제 이 BL 특집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셋 다 BL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2 기자는 공수라는 개념도 잘 몰랐고 그래도 저는 공수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자 기자니까 이제 이 BL 콘텐츠에 대한 뭐 이해도나 제 접근성이 더 좋을 거라는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BL 특집의 규모, 어떤 프로젝트의 장 같은 걸 맡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BL을 잘 아시는 분께 저희가 따로 약간 세미나처럼 요청을 해서 수업 거의 특강을 들었죠.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어떻고 우리가 이 산업을 쓰기 위해서는 뭐 어디를 컨택을 해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듣고 정말 열심히 다들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한 그런 특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섭외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리면
사실 저희가 시멘틱 에러 그 섭외를 넣었을 때는 한 3화, 4화 이렇게 한 반 정도만 공개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고 정말 피부로 느껴지지만 이제 저희가 섭외를 넣을 당시에는 이제 막 반응이 좀 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준비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이 시멘틱 에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뭐 약간 이름 정도만 아는 정도였는데 오히려 저희 특집이 나가고 시멘틱 에러가 이렇게 드라마가 계속 방영이 되면서 제 주변에서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가 인터뷰를 했다더라. 어땠냐? 그리고 도대체 어땠냐? 그들을 실제로 만나보니 어땠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잡지를 못 구하고 있는데 또 구해다 줄 수는 없겠냐? 이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저희가 막 준비를 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잡지가 발행된 후에 한 달? 지금까지도 오히려 그 뒤에 더 체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도손 향수가 지금 팬들이 따라서 사고 있는데 이게 처음 언급된 것도 조연나 기자의 인터뷰 아니었나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할 때 그 왓챠에서 공개된 그 재영의 브이로그를 보고 갔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그거 인테리어 할 때 말씀을 주신 게 있냐, 본인의 취향이 좀 반영이 됐냐라고 여쭤봤는데 자기 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눈에 띄는 소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턴테이블이랄지 아니면 향수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 향수 어떤 거 좋아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자들한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향수라는 게 되게 취향을 타는 소품이고 또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소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고르셨는지 또 본인은 무엇을 쓰는지라고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었고요. 그래서 그때 도손 얘기가 나왔고 많이들 따라 사신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접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도손? 왜냐면 저 옛날에 시향도 해보고 잠깐 빌려서 쓴 적도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구나 하면서 되게 저한테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그 김성희 편집장도 나름 할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아니 제가 마감하고 있는 갑자기 막 셀렉 도와달라면서 다 큰 성인 아직 어린 남자가 막 드러누워 있는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 일하는데 PC 카톡인데 그래서 제가 물론 저는 어머 이거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팔에 주사 자국 어떻게 했냐고 막 이러면서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렇게 열심히 답장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때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사진을 보내실 만큼 열정적으로 진행하셨던 그 현장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사진을 진행을 하기 전에 스태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네. 그 시안이라는 거를 잡지 기자들은 항상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안을 각각의 뭐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포토그래퍼한테 다 보내가지고 이제 이 하나의 컨셉으로 현장에 만나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재탄 배우님한테도 시안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실 그 눕는 걸 제가 직접 제형까지 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누워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눕는 것도 요청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재찬 배우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보통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릴 때 배우님께서 조금 제가 뭐 이쪽 얼굴이 더 좋아서 저는 조금 뭐 누우면 이렇게 퍼져 보여서 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찬 배우님이 진짜 이런 부탁을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흰 티셔츠랑 그 약간 속이 보이는 나시는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그 두 개를 같이 입히려고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이건 따로 입혀야 더 예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처음부터 노출을 이렇게 시키려고 했던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흰 티셔츠 입은 착 하나 그리고 인제 나시인데 쪼끔 속이 보이는 그런 나시를 입고 이제 눕거나 뭐 이런 거를 찍었는데 일단 사진을 저희가 막 몇백 장을 봤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쓸 수 있는 사진은 적이고 그러면 골라야 되는데 제가 너무 고르기가 힘든 거예요. 다 좋아 가지고 진짜 뭐 페이지만 있으면은 한 화보를 하나를 그냥 따로 '내가 제작을 하고 싶다. 개인 소장을 위해서.'
그 정도로 사진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고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전에 이제 시네21 기자분들이 이제 박재찬 배우와 뭐 박서암 배우 진행을 했었고 또 워낙에 같은 기자이니까 좀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더 A컷을 골라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셀렉을 할 때 이미 이제 배우 그 팬분들이 잡지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고르면서 더 예쁜 거를 골라야 되는데 정말 다 예쁘니까 진짜 다 고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윤성 기자한테 사진도 보내면서 어때 이거 이 A컷과 B컷 어떤 게 낫나 왼쪽 오른쪽 왼 O 뭐야 두 개 중에 골라봐요. 당신은 골라야 해. 그래서 심지어 그때 윤성 기자님도 마감 중이어가지고 답이 늦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걸 안 보고 있을 때 제가 막 계속 사진 보내면서 근데 사실 같은 구도의 사진을 제가 웬만하면 잡지에는 2컷 이상은 이제 한 컷만 써야 되잖아요. 사람들 보기엔 어쨌든 사진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미세하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수영 기자한테 같은 옆모습 사진이도 속눈썹이 조금 보이는 것과 아예 안 보이는 거 2가지 컷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서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때 저 말고 송경원 기자 이게 또 보내셔가지고 송경원 기자가 재찬이가 되게 무서운 누나를 만났구나라고 답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귀엽고 싹싹한 친구라는 그런 코멘트도 남기셨죠. 네. 네. 그리고 조연나 기자 그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 의자 양보했다는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네. 이제 박서암 배우님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의자가 2개가 있었어요. 한쪽은 등받이가 있는 좀 편한 의자였고 하나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는데 저는 당연히 편한 자리를 이제 배우님께 양보를 했죠. 근데 한사코 그 자리에 안 앉으시겠다고 저보고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랑이 끝에 제가 편한 자리에 앉았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정말 잘해야겠다. 워낙 젠틀하게 하셨으니까 나도 인터뷰를 정말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박수환 배우님이 키가 정말 크시잖아요. 190이 넘으시는데 앉으셨을 때도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거를 정말 수납을 어려워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젠틀하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이런 스튜디오에 있는 의자들은 사실 사진 촬영을 위해 갖다 놓은 의자들에 앉아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좀 그나마 편한 의자를 배우들에게 양보를 하고 기자들은 되게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너무 그냥 당연해요. 그게 막 우리가 고생을 한다 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너무 그냥 당연하게 하는 일인데 이제 그렇게 다리가 기신 분께서 굳이 본인이 불편한 의자에 앉겠다 우기시고 기자에게 편한 의자를 양보했다는 게 이 기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더 알 겁니다. 이게 미담이라는 것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리고 저도 몇 가지 에피소드 말하고 있어요. 박수암 씨 군대 가기 전에 시네20이라고 좀 귀여운 에피소드 몇 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인스타 지기와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 저랑 있었던 건데 지금 박수암 씨 인스타그램에 올라있는 2분 화보 투샷이 아직 인터넷에는 안 올라오고 저희 인스타 스토리에만 올라왔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 사진을 너무 갖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인스타 공식 계정에 저도 이거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우는 이모티콘 여러 개 붙이시면서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배우분들은 사진 요청할 때 소속사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봐가지고 얼마나 빨리 갖고 싶으셨으면 군입대 직전이라 그런가? 근데 되게 예의 있고 귀엽게 인스타 지기에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바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사실 시네21 이런 키워드로 매일매일 검색을 해요. 근데 트위터에 시네21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박수암 씨가 군입대 전날인데 시네21 아직 못 받았다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변에 박수암 씨 좋아하는 분에게 카톡으로 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쓸쓸한 표정으로 아직 못 받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조연나 기자가 진작에 2 배우분 소속사로 픽으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됐었나 봐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박수암 씨 군대 가기 전에 잡지도 못 보시고 우리는 커버 모델한테 잡지도 안 주는 회사에서 그럴 순 없어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인스타 라이브 어디서 하는 거냐 아직 하고 있냐 막 물어보고 근데 뭐 본인 계정으로 안 하고 무슨 부계정 같은 걸로 하셔서 막 헷갈려서 헤매고 그러다가 결국 연락을 취했는데 저한테 너무 죄송해 하시는 거예요. 뭐 신경 쓰게 해드렸다고. 제가 더 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것도 꼭 받게 해준다라는 오기가 생겼어요. 저 그때 코로나 투병 중이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 8시에 이분 훈련소 들어가는 당일에 막 퀵 부르고 막 마케팅 팀이랑 둘이서 막 똥줄 타면서 막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박수암 씨가
부재시 문 앞에 해주시면 제가 못 받아도 제 차니까 가져갈 거예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입대를 하셨는데 훈련소 가기 전에 무사히 받으셨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어서 무사히 두 분 중에 누구라도 무사히 받으셨으면 당근을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슬슬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요즘 정말 각종 매체에서 BL과 시멘틱 에러로 어떤 현상으로 접근한 기획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BL은 양지화되었다. BL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연나 기자님 화보 촬영.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 그럴까요? 될까요? 네,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네. 급해가지고. 나중에 인수영 기자님 개인 스페이스 열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진짜. 하지만 조연나 기자님의 화보 촬영 이야기 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사진 기자님이 디렉팅을 어떻게 주셨는지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해서 비화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기자님이랑 이제 좀 컨셉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BL이 뭐야? 작가 이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여줄라 보다라고 이제 장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근데 멘붕이 오신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켜고 레퍼런스를 좀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에러라는 작품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작품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캠퍼스 로맨스물이고 뭐 재영과 상우의 캐릭터 특징이 어떻다 이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 표지랑 뭐 주요 이미지 같은 걸 전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보고 감을 잡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표지를 찍을 때 레퍼런스로 떠올린 건 Call Me by Your Name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엘리오가 올리버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런 스틸을 이제 참고를 하셨고 그걸 배우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포즈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미지를 보면은 기댄다는 것만 갖고 분위기는 좀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 되게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결국 연기를 해야 하는데 두 분이 그걸 너무 잘해줬고 특히 박사원 배우가 눈빛을 굉장히 잘 살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빙 커버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빙 커버를 할 때는 그때도 이제 다들 BL을 잘 모르니까 공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오셔서 이제 영상 팀장님이 이제 기자님 공격하는 쪽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선 배우를 가리키면서 이쪽이 더 적극적이신 캐릭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로맨스 포스터 그런 거를 연상을 하면서 무빙 커버를 좀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도 두 분이 너무 잘 해주셨다고 계속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 그래서 영상 팀장님이 두 분이 너무 잘하니까 박수환 배우한테 이제 재찬 배우님 턱을 이렇게 쓱 만지는 걸 디렉팅을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니 그런 분이 욕심을 가지게 만드는 당신들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셨는데 이거 너무 나갔나 싶어서 그냥 자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거 결국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했죠. 보셨잖아요. 나는 또 공개되지 않은 무엇이 있는 줄 알았어. 떨렸잖아.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역시 현장에서 항상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는. 할까 말까 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버전이 되었는데 아마 그때 부탁을 드렸어도 정말 잘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박서원 배우님은 만나 뵙지 못했지만 박지천 배우님도 만나서 굉장히 놀란 게 저도 많은 배우분들이나 아이돌분들이랑도 화보를 진행을 해봤지만 그냥 짧게만 디렉션을 설명을 드려도 진짜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이상을 몇 배를 해내는
뭐 그런 걸 보니까 저도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아마 지금 다른 잡지들도 곧 공개되는 패션 잡지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디터 입장에서 굉장히 뭔가 조금 도화지 같아서 어떤 시안이나 화보를 진행을 할 때 새로운 느낌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배우여서 이렇게 욕심을 나게 만드는 그런 배우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까 다음 토픽 넘어가기로 한 거 이제 시작을 해 볼까요? 저희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1 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제안했었던 다음 토픽은 요즘 각종 매체에서 BL과 시메디계를 어떤 현상으로서 접근한 기획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BL은 양지화되었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멘틱 에러는 원래 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BL뿐만이 아니고 웹소설 전체에서도 굉장히 스테디셀러였고, 지금 제가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리디북스에서 별점 금을 36,675명이 눌렀더라고요. 사실 리디북스는 실제로 구매를 한 사람만 이 별점을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를 하고 또 이걸 누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작 자체도 이전에가 10,000명대였다면은 지금 3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를 드라마 방영 후에 원작까지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원작 팬이 드라마를 보게 된 경우도 있지만 드라마가 가진 더 넓은 그 수용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오히려 BL을 본 적이 없지만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BL 소설까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멘틱 에러는 그걸 계단식으로 타고 가기 굉장히 좋은 게, 웹툰은 또 19금이 아니고 15금이거든요. 근데 웹툰도 보면은 작가님이 굉장히 15금 안에서 정말 '나는 그래도 이걸 보여주겠어.'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세요. 네. 그 웹툰은 드라마보다는 조금 더 원작에 가깝게 그림과 그 내용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드라마는 각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줄여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 안에서 그 추상우와 장재영이 같이 게임을 만들기로 하고 첫 미팅을 하는 장면이 6화인가 나와요. 그럼 드라마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원작에서는 그 2권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이 원작 안에서 이 드라마에서 담지 않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 2도 당연히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 또 산업과 다른 시멘틱 이야기로 가버렸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드라마의 성공이 그 웹소설과 웹툰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멘틱 에러는 오디오 드라마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오디오 드라마를 오디오 코믹스라는 곳에서 요즘은 그 CD를 구매하지 않아도 그 웹에서 들을 수 있게 스밍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스밍에서 시멘틱 에러가 되게 옛날에 비교적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갑자기 스밍 1위를 오디오 코믹스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도 이거를 드라마를 보고 궁금해서 다른 국악지들을 구매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멘틱 에러 웹소설, 웹툰, 그리고 이 오디오 드라마까지 다 구매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절대 쉽지 않은 아주 이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비층이라는 게 확실히 있다는 거를 업계에서 이제 정말 확실히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제작사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인기 원작들 중에서 드라마화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작품들이 지금 많이 계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조연나 기자님이 영상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던 기사에서도 그걸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굉장히 여러 작품들이 이미 영상화 계약을 해놔서. 그리고 그중에서는 15금인 작품들도 또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리디에서 연재 중인 뭐 트랙터는 사랑을 싣고라는 작품도 농촌이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15금이에요. 그래서 드라마화할 때 농촌이 배경이고 막 딸기 농사 지으면서 막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막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드라마로 했을 때 로맨스 코미디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개발되지 않은 작품들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영상화 작업화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시멘틱 에러처럼 잘만 만든다면은 뭐 정말 지금 다른 매체들에서 양지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음 성공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이 시멘틱 에러 같은 파괴력을 가진 다음 인기작이 또 언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기적 같은 배우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작자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숨어 있는 네, 한국의 기적 같은 그런 보석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작품 만들어 주시면은 뭐 소비자들 입장에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이거를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조연나 기자님이 취재해 주셨었던 작품들 중에서 영상화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그 관계자들을 취재했을 때 느낀 거는 이미 또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BL 작품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완성도가 뭐 그런 비주얼 측면에서 아쉽다거나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굉장히 큰 대형 제작사들이 이제 접근을 해서 그 BL 장르 판권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티파니에서 모닝키스, 한양 다이어리, 어쩌다가 전원일기, 뭐 유어타임, 상사의 몸을 사로잡는 방법, 뭐 이런 작품들이 이미 매칭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 또 최근에 트위터에서도 좀 화제가 되었었던 뭐 스카레토 작가님의 신입사원은 올 하반기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BL 시장이 아직 좀 작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BL 팬들의 충성도나 팬덤 문화, 그리고 영업력, 그리고 높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미 업계에서는 이 BL 시장을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이 더 주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기존의 BL 장르에 익숙한 시청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수위를 낮춰서 좀 접근을 하는 방법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에러 같은 경우도 이제 김송희 편집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작은 19세고 웹툰은 15세로 연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는 12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캠퍼스 로맨스물의 그런 청량한 느낌으로 많이 접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작품을 알고 계시거나 BL 장르가 굉장히 익숙한 분들 외에도 잘 모르는 분들도 좀 드라마에 접근을 하시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김수정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초반을 좀 라이트하게 접근하는 것이 연출의 주요한 의도 중 하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원작들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드라마화할 때 잘 가져올 것이냐, 그를 통해서 또 폭넓은 시청자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가 아마 좀 BL 시장에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BL은 사실 여자들의 판타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장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남자랑 좋아하는 BL이라는 걸 좋아한대 하고 접근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니까 판타지의 직결체인 만큼 웬만해선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환 박재탄 씨를 요즘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주접떠는 글들을 꼭 찾아보세요. 그 뭐 손가락 굵기가 어떠하다. 피부가 어떠하다, 뭐 정말 나노 단위로 분석하고 좋아들 하시거든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정말 디테일하게 완벽한 배우들을 캐스팅해야 어떤 그런 판타지를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고요. 저는 이 시멘틱에러 만드신 PD님, 감독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분들이 여성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라는 건 그냥 드라마만 봐도 너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L 드라마 이 산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산업이 정말 소비자와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들면 잘 성장해서 정말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태국 BL 드라마 중에 그 보이프렌드라고 넷플릭스 통해서 완전 글로벌로 뻗어나간 작품이 있어요.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주연 배우들 인스타 팔로워가 1,300만, 1,100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에서 완전 톱스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BL 드라마라는 게 글로벌 스타로 탄생시킬 수 있고 돈이 몰릴 수 있는 시장인데 정말 그렇게 성장하려면 잘 아는 사람들이 다뤄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이 두 개의 토픽이 남아있을 때 다 다룰 수 있을까 조금 똥줄이다긴 하지만 제가 그 다음으로 좀 다루고 싶은 토픽은요. BL과 아이돌 산업이 만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박서한, 박재찬 두 배우에게 빠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이들을 모르고 살았나. K-팝 덕질 헛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크나큰 박승준은 알았어요. 왜냐면 그 시네이집일에 가끔 기고도 하시는 그 복길 칼럼니스트 분이 하인 한창 할 때 크나큰 박승준 투표해달라고 막 글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이분은 의 존재는 알았는데 제가 근데 재찬 씨는 진짜 신인 배우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케이팝 고인물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못 알아본 것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케이팝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이번에 시멘틱 에러를 통해 아이돌 출신이었던 배우와 현업 아이돌인 친구가 굉장히 이제 뜨면서, 그러면 BL 드라마를 통해 아이돌이 재발굴되고 이렇게 역주행에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업계인들을 보면. 그래서 물론 이 두 분이 좀 그동안 왜 못 알아봤는가에 대해서 뭐 이제 넋두리 하시는 분들은 케이팝 시장 되게 살벌하다, 빡세다, 얼마나 치열하면 이런 인재들이 묻혀 있었을까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이돌 산업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삼성이나 SK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이돌 연습생들 뭐 SM, YG, JYP, 하이브 이런 곳 들어가야 빨리 유명해질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아이돌은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사례들이 있었어요. 뭐 프로듀스 101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사례도 있고, 뭐 팬이 찍은 직캠으로 위아래가 뜬 사례 같은 것도 있고, BTS는 많은 성공 요인이 있지만 뭔가 자체 콘텐츠나 유튜브 같은 마르지 않은 떡밥을 만들어낸 것, 이런 전략을 많은 소속사에서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세계관을 만들고 컨셉을 짜고 어떤 곳은 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롤모델로 삼는다고 하고 이런 다양한 전략을 펼치는데, 그래서 BL 드라마로 이 두 분이 역주행을 한 것처럼 어떤 아이돌들에게는 BL 드라마로 돌파를 꿈꾸는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 두 분은 개인 능력치가 매우 준수하다는 거를 전제로 다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프로듀스 101을 예로 들면 이들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 이유가 데뷔를 위해 피땀 눈물 흘리는 절실함이라는 서사가 많은 아이돌 그룹이 세계관 만들고 서사를 따고 그게 다 성공하지는 못한데, 이들은 진짜 같은 서사를 갖고 있었다는 게 판타지를 갈망하면서도 그 안에 진짜를 만드는 팬덤이 크게 반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박수환, 박재천 씨는 절대 대기업의 기획력이나 자본으로 못 만드는 서사를 만들어서 팬덤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들이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거친 것도 아닌데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본 기반조차 없는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그냥 BL 드라마를 통해 가요계 선후배가 만났다는 것에서부터 이것저것 많이 쌓여서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작품에 참여를 하고 또 친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 드라마에 되게 절실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서사 같은 것에 팬덤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저 따지고 보면 또 두 명이 산 거잖아요, 그걸. 그래서 저는 시멘틱 에러라는 드라마가 아이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까지 나아간다면 그게 그냥 아이돌 출신이 BL 드라마로 떴다, 그것만 볼 거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소비층으로 좀 접근할 문제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멘틱으로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두 골수 BL 팬인 것도 아니고 아이돌 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섞여 있던데, 이게 굳이 설명하자면 확고한 취향을 저격당했을 때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소비자들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원천적으로 올라가면 스토리라는 대분류가 있고, 시멘틱 에러라는 원천 IP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연기하는 배우들이 가진 원래 스토리가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이런 루트로 뭔가 역주행을 하고 새롭게 인기를 얻는 그런 스타들이 탄생하는 그런 새로운 루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주 납작하게 BL 드라마로 아이돌이 뜰 수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 매력이랑 능력치가 뛰어나고 열심히 쌓아둔 게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서사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쪽을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임수영 기자님처럼 그런 가요나 아이돌 업계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저도 알기에 이제 박재탄 배우님이 속해 있는 그룹이 지금 그전이랑 비교도 안 되게 앨범 판매량이나 그런 그 업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엄청 몰리고 있는 거가 너무 자명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팀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부상한 거지 하고 이 시메틱 에러라는 드라마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찾아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정말 단순하게 배우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드라마에 나가서 그 드라마가 잘 돼서 그 뒤에 이 그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박지찬 배우님이 아이돌이라는 이 일에도 굉장히 그 애정이 크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춤을 추고 뭐 노래를 하고 이런 거를 연기를 하는 것만큼 굉장하고, 지금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래서 팀이 어떤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다른 기회들이 다른 팀원들에게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에 굉장히 좀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임수영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뭐 다른 소속사들도 우리 배우도 이런 우리 멤버 중에 한 명도 뭐 '이런 쪽으로 내보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앞서서 임수영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그동안 해머사들을 사실 떡밥을 계속 던져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팬들은 본인들이 발굴하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전에 해왔던 모습들이나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두 어차피 BL 드라마는 또 공수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연기 케미뿐만이 아니고 그 오프레라고 하죠. 그 카메라 바깥에서의 케미까지도 팬들은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제 이게 아이돌 산업이랑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분석 못 하겠지만 일단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오디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까 인제 많이 영상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더 많이 이제는 이렇게 사실 박지찬 배우님 시네집을 인터뷰를 보면은 회사에서는 이 오디션에 가는 것을 이제 좀 말렸는데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너무 재미있는 시나리오여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본인 의견이 더 컸다라는 얘기를 그 시내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회사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인 배우나 그 아이돌 개개인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참여할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성공 사례는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케이팝이나 아이돌 산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깊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방금 김송희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박서은 배우님 그리고 박재찬 배우님 둘 다 소속사에서는 이 BL 콘텐츠 혹은,에 관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박재찬 배우님은 이제 본인이 원하셔서 출연을 하시게 된 거고 이제 박서은 배우님도 혼자 이제 소속사를 나오셨을 때 이제 출연을 결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도 맞고 그리고 이 BL 콘텐츠 혹은 이런 연기를 하는 것이 본인들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김수정 감독님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실제로 그 당시에 다른 아이돌들에게도 캐스팅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게 된다고 싶을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제 아이돌들이나 이제 소속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그런 BL에 출연했다는 그런 이미지에 속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또 그런 편견을 깨는 것에 관해서 이 시메틱 에러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오늘 꼭 하고 싶었던 토픽을 마지막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서 예고했듯이 박수환, 박재찬 두 배우분에 대한 토크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되게 숨쉬듯이 하는 일이잖아요. 배우 분석, 배우 관찰, 배우 공부. 이 작업을 두 배우분에게 적용하면 다른 두 분의 이제 시메틱 에러를 통해 알게 된 두 배우분들의 매력, 배우로서의 강점, 성장 가능성 같은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이제 저는 그 화보 촬영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은 그 두 분이 어떤 사진 기자 혹은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디렉팅을 줬을 때 그 작가가 원하는 바를 굉장히 잘 캐치를 하고 그 이상을 잘 구현해 주는 그런 배우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기자님이랑 영상 팀장님 에게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이제 그 두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를 좀 알게 됐고 사실 저도 보면서 '아 되게 적극적으로 그 디렉팅을 잘 따라주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아직 신인이시고 이제 출연한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되게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고 되게 좋은 자세를 가진 그런 배우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서은 배우 같은 경우는 좀 눈빛을 잘 쓰시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표지 촬영을 할 때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박서은 배우님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좀 차분하게 인터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독 '목소리가 밝아진다.'라고 느꼈을 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고 질문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뭐 되게 나쁜 역할도 해 보고 싶고 정말 재미있는 역할도 해 보고 싶고
또 그 대중적인 어떤 백마탄 원장님 같은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되게 눈빛을 빛내면서 의욕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아, 되게 앞으로 배우로서 하시고 싶은 일이 많은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어떤 디렉터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본인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배우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할까요? 박수함 씨는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아름다운 피사체가 있으면 그 아름다운 피사체를 아름답게 찍을 촬영 감독과 최적의 빛을 계산할 조명 감독과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감독과 그리고 아름다운 피사체가 필요한 시나리오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너무 영화라든지 많은 좋은 작품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의 강점은 이게 선량함이나 선이나 선함 같은 걸 습득하는 게 쉽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결코 쉽거든요. 저는 악역 사이코패스가 우위에 있는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하는 악역 캐릭터, 악역 연기 되게 많지만 어떤 인간 4명이 있는 어떤 추악한 악을 까발리는 연기가 최상위의 난이도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정말 조커의 시대에 오히려 선함을 설득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박수함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팬분들,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보면 그 선함을 설득하는 걸 해낼 수 있는 배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좀 갖고 있는 좀 내재되어 있는 되게 다정한 기운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기운이 많이 깃들어 있는 작품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박채찬 씨는 좀 알아서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슈퍼스타 관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이주연 편집장한테도 약간 이분은 슈퍼스타의 관상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이 GB했었던 스페이스 방송 들으면서도 약간 크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자들이 사람 만나면 느끼는 이 스타의 기운 같은 게 있어요. 좀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재밌는 게 김송희 편집장은 금성모 얘기했었고 저는 육아일기 시절 즈음에 윤계상도 생각나고 태사자 멤버였는데 그 나중에 핸드폰 광고 찍으셨던 분 아시나요? 전 그분도 좀 생각나고 근데 이 마스크들이 다 그 시절에 트렌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20년 전에 트렌디했던 얼굴들이 지금 2001년생 배우한테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얼굴 딱 보면 딱 봐도 되게 트렌디한 계보로 가는 마스크인데 이런 면이 약간 트렌디한데 클래식할 수 있는 마스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보고 있으면 약간 21세기에 태어난 연예인들 중에서도 되게 21세기 사람 같다? 약간 이런 게 실감나고 좀 신인류 같다는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좀 청춘 영화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좀 위태로운데 뭐 절대 기가 죽지 않고 막 좀 보통 위태롭고 흔들리는 청춘은 진짜로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거나 이제 이분은 후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확 무너져 버려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김송희 편집장님은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신가요? 저도 박사원 배우님을 얼굴을 보면은 임수영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동의하고요. 눈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은데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뭔가 상대를 바라볼 때 되게 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로맨스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멘티 게러가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팬덤을 양산하게 됐는데 그 박사원 배우님의 눈빛이 일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원작에서도 두 사람이 티키타카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사들이 그냥 치고 빠지는 그런 웃기면서도 그냥 되게 길지는 않은데 주고받는 그런 호흡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 그런 연기들인데 갈수록 이 두 사람의 그런 호흡들이 더 잘 맞아가는 거예요, 회를 더할수록. 그래서 저는 팬들이 되게 회를 더해 갈수록 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드라마인 거죠. 그리고 박서원 배우님이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연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눈빛도 그렇고 진짜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와 진짜 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한테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기를 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지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이 막 걸어가고 뭐 둘이 주고받는 대화를 할 때 막 이렇게 입이 약간 실룩실룩하고 상대한테 들키고 싶진 않은데 내가 좀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 하는 그런 미묘한 표정 같은 거를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추상무 역할이 로봇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보다 코딩 언어가 더 편한 그런 캐릭터인데 그렇다고 로봇 같은 캐릭터를 로봇처럼 연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추상무는 로봇 캐릭터지만 로봇 연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무뚝뚝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여리고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많은 그런 캐릭터를 되게 미묘하게 그래도 잘 표현하는 걸 보고 '아 이분들은 뭐 앞으로 진짜 어떤 역할이든지 맡으면은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 미래가 걱정이지 이 두 분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박선 배우님은 진짜 할 역할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뭐 이렇게 사연이 있는 그런 역할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박대찬 배우님도 인터뷰 때 앞으로 하고 싶은 연기를 악역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악역이 아니라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그런 약간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를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앞으로 뭐 어떤 영화나 좀 비주얼이 중요하거나 뭐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에서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방송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BL 소설, BL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업계 관계자분들, 뭐 두 배우 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구 동키즈 현 DK즈가 4월 언제지? 4월 12일에 컴백을 하신다고 파이팅 하시고 재찬 씨 팬분들은 앨범 구입하셔서 포토카드 풀세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덕 직캠 같은 것도 잘 챙겨 보시고 풍요로운 덕질하시기 바라시고요. 박수함 씨는 좋은 회사 들어가셨어요. MPO 좋은 회사예요. 사실 주변에 박수함 우리가 데려왔어야 해 하고 몇몇 분들이 이제 약간 읍소하셨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제대로 당연히 잘 되실 것 같아서 건강한 군 생활 이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팬분들도 군백기 덕질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의21의 새로운 고정 코너 다이리의 작업실이 시작됩니다. 웹툰, 웹소설부터 인문학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가님들과 신의 21 이다혜 기자가 작품 이야기를 나누는 새로 진행되는 코너라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웹소설 세이렌이고요. 서리수 작가님과 이다혜 기자의 대화가 바로 내일 금요 11시부터 신의 21 계정에서 방송된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마지막 인사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금 마치는 것 같지만 네, 네 다들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왓챠를 보러 가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 언제 그래, 끝나나 10시야. 왓챠 보러 가야 우리 끝내야 되는데 돼. 막 다 우리 이러고 끝내야 계셨을 돼. 거예요. 네. 우리 끝내야 돼요. 빨리. 네. 안녕히 오늘 계세요. 네 여러분 네 건강하시고요. 왓챠 코멘터리 잘 봐. 네 조윤나 기자님 그래도 하시죠. 네, 인사하세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보러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